자, 이번 강좌는 규제 중에 이제 면적 높이에 관한 산정 방법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많이 출제됐지만 요새는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꼭 이런 쪽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그러면 이 면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해봅시다. 면적의 종류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우선 제일 먼저 대지 면적이 있어요. 대지 면적. 그럼 대지 면적이란 건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사진 땅. 그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내 땅이 이건데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대지 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 면적에 산입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산입하지 않는 것은 앞서 배웠죠. 뭐가 있냐. 산입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소유폭이 미달된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는 소유폭이 부족했다. 그럼 중심선부터 각각 2분의 1씩 후퇴했죠. 그 다음 한쪽에 대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철도, 하천, 경사지로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하천이나 철도의 경계선부터 대지 쪽으로 소유폭만큼 뛰어도록 돼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각각 전체 도로 모퉁이에 대해서 가져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배웠었죠. 그런데 산입하는 경우는 지정 건축선은 산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객 시설 즉 대지 내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지 내에 이와 같이 소방도로와 같은 것이 지나가더라. 그럼 이건 대지 면적에서 제외가 돼야 돼요. 또 대지에 우리가 왔을 때 도시군객 시설로서 공원이 있다. 그럼 이 부지는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객 시설 결정된 건 제외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대지 면적 이제 알겠죠. 대지 면적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건축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 건축 면적이다 그러면 건축물이 있다. 그럼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건축물을 갖고 있다면 이 건축물의 외벽이나 그렇죠? 아니면 외곽 기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 외벽이나 외곽 기둥이 있다면 그놈들의 중심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의 중심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심선이 있다. 그럼 그놈을 밑으로 다 수평 투영한 면적, 이것을 갖다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건축 면적은 이렇게 가져가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벽, 외곽 기둥이 있다. 그럼 그 중심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서 이와 같이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거꾸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건물 유형이야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본 것은 되게 요새 건물은 이런 건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1층과 2층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여기 외벽으로부터 1m까지 옆으로다가 나온 부분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거꾸로 이것이 다 건축 면적에 들어가니까 여기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이거는 안 되더라도 이건 여기 있는 것만 들어간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 같은 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봐줘야 되겠죠. 한옥 같은 것이 있다. 자, 한옥이 있다.
그러면 지표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뜰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뭐랬죠? 외벽이나 외곽 기둥의 중심의 수평투영 면적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거의 수평투영 면적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겠냐? 바깥의 걸 많이 활용하려고 안전 생각하지 않고 찬양이나 춘향들을 많이 달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이 있다. 외곽기부터 돌출된 부분이 있다. 그럼 이 돌출된 부분에 안전 때문에 끝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갖다 후퇴하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의 수평투영 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건축물이 얘랑 똑같이 1m 후퇴하면 되겠죠. 다음 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창고 같은 건 한옥 같은 건 2m, 창고 같은 건 3m. 그래서 요 부분을 끝으로부터 어떻게 정하느냐. 자, 여기 있는 부분을 갖다 확대 해석한다면 여기가 끝이다. 그러면 끝으로부터 1m 후퇴한 건 일반 건축물을. 다음 다시 2m까지 후퇴한 것은 2m까지 후퇴한 건 한옥. 다음 3m까지 후퇴한 건 창고와 같은 외벽. 앞에서 특수구조 건축물 있죠. 다음 4m까지 후퇴한 건 사찰.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양열 이용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은 제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나가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죠. 창고 중에 물품 출입을 위해서 상단부에서 하는 건 돌출된 차양 같은 건 제외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면적 산입 시 제외되는 부분 있죠. 자, 여기 뭐요? 우리가 지표부터 1m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에 차량들을 통해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서 차량을 대가지고 물건을 적재하겠다. 그러면 이건 차축 높이가 있기 때문에 1. 얼마까지냐? 5m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다중형 업소 보면 외벽에다가 외벽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화재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달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피난 계단 같은 걸 달아내면 그건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 내에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건축물 내에 어떻게 하냐? 이와 같이 어떤 형태로다 볼 수 있냐? 가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가지 않죠. 또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서 경사도로다 들어가는 지하층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경사도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건 들어가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생활 폐기물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의류수거 이런 거 들어가지 않죠. 또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요. 속된 표현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코끼리표처럼 자 미끄럼 같아서 소방 어린애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있죠. 미끄럼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을 했어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면적?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이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A 스튜디오, B 스튜디오, C 스튜디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튜디오는 각각의 벽이나 기둥 등에서 막는 그럼 A 스튜디오 같은 건 또다시 였다가 사입벽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D라고 했다. 그럼 어쨌든 이게 외벽이나 아니면 벽, 기타 유사 구조로 외벽이나 벽이나 아니면 기둥 이런 유사 구조로다가 나눠진 그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그 A 스튜디오 바닥 면적은 오고 B 스튜디오 바닥 면적은 요 중심선의 이거고 C 스튜디오 바닥은 요게 되는 거다. D 스튜디오 바닥 면적은 바로 외벽의 중심선부터 또는 구획된 구조체의 중심선부터 바닥 면적. 지금 우리가 이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 보면 중심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의 외벽에 둘러싸인 부분에 중심선을 둘러싸인 부분에 것이다. 볼 수 있고 또 여기는 A 스튜디오와 D 스튜디오가 가는 칸막이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바로 거기는 그 구조체 있죠. 그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벽과 기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벽과 기둥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관망탑 같은 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런 형태의 것들이 주로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를 벽이라 보기도 어렵고 기둥이라 보기도 어려운 경우 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자, 이게 만약에 바닥이다. 그럼 여기면 요걸 갖다 있다. 그럼 요게 중심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집들은요, 안전사고에 우려가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났다면 바깥 끝으로부터 1m까지 후퇴한 그 원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여기 있는 자,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노대 같이 건축물의 외벽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노대와 같이. 외벽이다. 그럼 외벽에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아파트의 발코니 같은 경우를 머릿속에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벽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다. 그럼 돌출되어 있으면 이 부분 바닥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만약에 이걸 갖다가 A, 여기를 갖다가 B라고 해봅시다. 그럼 A 곱하기 B가 바닥 면적인데 그 중에 긴 변 B 곱하기 1.5까지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1.5m다. 그러면 바닥면 들어가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게 2m다. 그럼 1.5m를 뺀 나머지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열재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된 단연공법에 따라서 외벽의 중심, 외벽 중 내측 내력벽 중심선을 갖다가 기점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쓰면 여기도 벽 있고 여기 단열재를 집어넣어. 알겠죠? 이게 외벽이고 요게 내벽이야. 그러면 이럴 경우는 여기 있는 내벽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여기서부터 바닥 면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와 같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피로티 구조. 피로티란 건 외벽이 없는 구조. 특히 1층 전체를 갖다 피로티 구조라고 주차용도 쓰면 들어가지 않죠. 또 아니면 우리가 대개 1층에 일부를 갖다 피로티 구조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옥상 부분에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옥상에 있는 다락, 자 여러분 다락을 갖다 오면 이런 건물들이 있겠죠. 이와 같이 해서 다락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 시청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건물 짓고 여기를 다락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이 층고 높이가 1.5m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경사가 졌다. 그러면 1.8m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있죠. 지상층에 설치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 보관함 이런 것은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다가 비상구를 갖다 연결한 폭 1.5m의 5개 피난 계단 알겠죠?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미관 향상 또 열애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가해서 마감재, 드라이비트라고 많이 그러죠? 이걸 붙이면 들어가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코끼리코, 즉 어디요? 영유아 그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유아용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설치하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가 있냐? 연면적이 있다 하는 걸 배웠죠? 자, 이 연면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연면적. 연면적이란 말은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연면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건축물의 일동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우리가 연면적이란다. 그 연면적 합계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 대지 내에 바닥 면적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자, 하나는 이와 같이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2층짜리 건물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얘도 바닥 면적이 다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A동의 연면적, B동의 연면적이 있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연면적 합계라고 그러는 거죠. 연면적 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연면적은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칠 게 다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있어요. 앞서 배웠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런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 부속 용도로 쓰는 것도 역시 들어가지 아니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초고층 30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두죠. 준초고층은 그 높이의 2분의 1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개층에다가 두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11층 이상의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피 공간을 두는 게 아니라 헬리포트를 둔다 했죠. 근데 헬리포트를 못 두는 그러한 곳이면 결국 그 밑에다가 대피 공간을 준다 했죠.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물의 뭐에 대한 사항이냐면 높이 산정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높이 산정.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럼 건축물의 높이란 말은 만약에 이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지표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부까지를 높이로 볼 수가 있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인 경우에서 본다면 어떻게 가로구역 높이를 갖느냐? 전면 도로의 중심선부터 높이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방팔방 도로다 둘러싸인 부분 있잖아요. 자, 이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를 갖다가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체를 갖다가. 그 이때 가로구역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전면도로의 중심선. 자, 이걸 갖다 따져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요게 A, 요게 B, 요게 C다.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있다. 그러면 여기 가로구역 전면도로는 여기가 전면도로죠. 그럼 여기 있는 도로의 중심선부터 높이를 갖다 따지는 거다. 볼 수 있어요. 중심선부터, 도로 중심선부터 높이를 따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전면도로의 높이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가중값을 구하는 것이다. 또 전면 도로의 높이 전면도로보다 뒷면이 높은 경우이다. 그럼 고차가 2분의 1만큼의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1조 확보를 위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1조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1조 확보를 위해서 가져간다. 만약에 집합 건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여기 있는 이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1조 높이를 따집니다. 그런데 이거 외의 지역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요게 주택이고 이게 상가다. 외의 지역은. 그럼 이때는 건축물의 1조 높이는요. 주택의 하단부서부터 주택의 즉 상단부까지 이를 갖다가 1조 높이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탑, 계단탑, 알겠죠? 망루, 장식탑 이걸 갖다가 기준점으로 삼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하나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그러면 이 본래의 건축물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높이. 만약에 이 높이가 예를 들어서 30m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이 교회탑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12m인 경우도 있겠고 하나는 15m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보면 이것에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요 하나만 있으란 법이니까 이 바닥 면적 합계를 내.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 있지 않습니까? 얘를 수평투영 해가지고 8분의 2 한다. 그러면 요게 12m 이하면 요 본 높이만 올라가고 위에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8분의 2 하는데 10m 넘었다 그러면 3m 있잖아요. 이거 차이가 3m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3m까지 플러스해서 33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8분의 1 넘었다 그러면 42m가 돼. 전체 합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붕 마루 장식, 또 굴뚝, 또 방화벽 또는 옥상 돌출 부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 돌출 부분, 난간벽, 그러면 그 부분부터 2분의 1 공간이 있는 것에만 해당하는데 높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분의 1선 공간에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마 높이다 그랬죠. 이거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틀, 이와 비슷한 수평자재 지지를 갖던 벽.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봤을 때 한옥을 짓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을 때, 자, 지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지표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건축물 틀이 있잖아요. 틀.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틀. 그러면 이 틀이 있다. 그러면 틀, 요까지 가져간다. 그럼 그까지를 건축물 높이로, 기둥이 있다. 그까지를 갖다가 처마 높이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자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스튜디오 여기서부터 상단부의 텍스트까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단부 어디까지? 텍스트까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층고라는 말이 있더라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층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연상해서 보시면 되겠느냐. 지표면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단면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3층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닥의 윗면부터 다음 바닥 윗면까지 이걸 갖다가 층고, 층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H, 층고, 층높이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 바닥의 윗면서부터 다음 층 바닥의 아랫면까지 이걸 갖다가 천장 높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전선이라든가 배관이나 이런 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요것이 가리는 요것이 반자야.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요 바닥 윗면서부터 요까지를 갖다 반자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간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건물을 갖다 할 때 방금 얘기했죠. 여기 층수는 지표로 따져서 이것 전체가 3층인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요가 몇 층이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피로티 구조라는 거죠. 피로티 구조. 얘는 들어가지 않고, 자, 전체가 그럼 피로티 구조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층, 2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역시 또 건물을 지을 때 여기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옥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높이는 역시 요거 똑같아요. 여기는 바닥 면적 합계랑 여기에 건축물을 비교해서 8분의 1 이하면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걸 그리면 몇 층인가 한번 봐주셔야 되겠죠.
지표면입니다. 여기가 지표면 질. 그 다음에 여기를 피루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가서 피루티 구조로 돼 있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막아져서 이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얘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층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피루티, 이건 필루티인데 이 필루티도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나 기장하느냐? 바닥 면적 합계랑 건축 면적 비교해서 8분의 2 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쪽은 하나, 둘, 셋, 네 개 층이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층이에요. 그럼 많은 층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층을 따라간다? 많은 층을 따라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대지 분할 제한이란 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대지 분할 제한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대지 분할 제한은 짜투리 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고 건물이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쳐요. 그럼 나중에 건물을 이렇게 자른다면 도로에 못 접했잖아. 안 되죠. 또 이걸 갖다 자르면 도로에 접한 것이 어디냐 달라질 수 있고 건폐율 용적이 초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최소 잘라진 면적, 건물 있는 땅 최소 잘라진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조지역, 기타인데 주거지역과 기타는 60제곱미터, 상업과 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방금 얘기했죠. 만약에 여기서 보면 이게 나눈다 할지라도 도로가 최소한 2m 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2m 접하지 않았던 나눌 수 없고 도로에 접하면 나눌 수 없겠고 최소 면적에 만들면 안 되겠고 또 건폐율 용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폐율 용적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거기 보니까 문제가 있겠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로 가져가는 것. 그럼 가장 작은 용도는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얼마입니까? 60. 그렇죠? 상업은 공업은 150. 녹지는 200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 1번이다 볼 수 있겠죠. 나 이제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더라? 대지 안에 공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지 안에 공지란 말은 그만큼 안정성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건축물의 높이인데 특히 뭐와 관련된 높이냐?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와 관련이 돼 있구나. 이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되는데 가로구역별 높이가 있겠고요. 자, 가로구역별 높이라는 것은 사방팔방 도로 다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A블럭, B블럭, C블럭, D블럭 이렇게 E블럭 이렇게 같은 이걸 가로구역이라 하죠. 이걸 갖다가 블럭인데 자, 이런 경우는 최고 높이를 정하는 경우가 있겠고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는 건 어디나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최고 높이를 정할 때는요. 거기에 계획이라든가 주변 환경 등을 갖다 고려해 가지고 같은 곳이라더라도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동일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2의 경우가 여기 2의 경우가 만약에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갖다 단면을 잘라본다면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2다. 여기가 도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만약에 도로가 4m고 여기 있는 자체가 이 대지가 길이가 6m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여기를 A라고 합시다. A 부분은 이 부분부터 최고 높이가 정해진 만큼 올라가지만 정해지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부터 반대쪽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그럼 4m죠. 4 곱하기 1.5를 넘을 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으면 6m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걸 갖다가 B분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쪽부터 반대쪽 도로의 경계선까지 그러면 여 건물의 높이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는 4 플러스 6 곱하기 1.5m 그러면 결국 15m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건물을 갖다 지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느냐? 이 안에 있는 건물은요. 이렇게 봐서 사선의 높이 제한을 받아서 이쪽은 6m, 이쪽은 15m 이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선의 높이 규제를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는 허가권자가 정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 높이를 갖다가 정할 경우에 가서 완화시킬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선의 높이 제한을 받는다. 도로 반대쪽 경계선에 부터 1.5에 넘을 수 없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가 있겠죠. 1조 확보를 위한 높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남쪽이다. 그러면 남쪽이다. 그럼 여기에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A 대지, B 대지면 B 대지의 1조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는 이 뒤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9m를 기점으로 해서 알겠죠? 얼마를 기점해서? 9m를 기점해서 그 밑에는 1.5 넘게 되는 이 높이에 2분의 1치까지 띄운다. 그 같은 정북 방향으로 띄우는데 만약에 새로 대지를 조성했다. 새로 신도시 건설했다. 그럼 정남쪽으로 띄워도 상관없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건축물이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경우냐? 정남 방향으로 띄우는 건 바로 그런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란 말은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여기에 A 대지가 있고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C 대지가 있어요. 여기에 아파트를 갖다 짓는다. 그 이 건물의 높이 이쪽은 정남 쪽이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정남 쪽으로 얼마만큼 띄었느냐에 따라 이 건물의 높이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2D만큼 다만 4배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준주거지역이라든가 근린상업지역은 4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조와 관련됐을 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요. 상업지역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 건물 중에 기숙사는 적용받지 않아. 또 인동거리란 건 동과 동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채광창에 있는 벽과 가져가는데 직선거리, 즉 이걸 A동이라고 B동이라고 봅시다. 그럼 B동의 건물에 과 관련된 건 인동거리 얼마냐 이걸 띄우느냐는데 이것 때는 이 높이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0.5H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가 원칙이다? 0.5H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뭘 위해서 나온 것이냐? 결국 우리가 1조 확보를 위해서 나타난 부분의 가장 대표적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측벽과 측벽이 만났다. 그러면 4m. 측벽이 아닌 채광창과 만났다. 8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층 이하로서 우리가 8m 이하면 자체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뒤에 부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